전쟁이 끝났을 때 히틀러는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소련 당국은 그의 유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의 보고는 모순되었고 물리적 증거는 독립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전은 전 세계적으로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공식적인 종결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 기밀 해제된 파일 및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서방 기관들은 그의 탈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들 중 다수는 보관되었지만 일부는 수십 년 후 공개되었습니다. 나치 고위 관료들이 사용했던 여러 탈출 경로들은 유럽을 흔적도 없이 벗어나는 것이 가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난민은 가장 많이 사용된 목적지 중 하나였습니다. 조직화된 네트워크, 위조 신분, 준비된 주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시신이 결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수배된 인물 중 한 명이 그의 죽음에 대한 실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는 벙커에서 죽었나요? 전해지는 가장 반복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에 있던 지하 대피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소련군의 포위 공격 마지막 순간에 에바 브라운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시신은 건물 정원으로 옮겨져 연료를 뿌린 뒤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정부, 역사가 학교에서 받아들여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거의 전적으로 그 마지막 날들의 그 자리에 있었던 히틀러 측근의 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 대부분은 히틀러의 직접적인 명령 아래 일했던 직원, 조수 또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련군 병사와 연합국 장교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압력 아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내용은 항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히틀러의 사망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의료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치 지도자들과 달리 그의 경우에는 유해에 대한 공개적인 검사나 증거에 대한 중립적인 분석이 없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히틀러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치아 조각과 두개골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조각들은 다른 국가나 외부 연구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2009년 미국 연구자들이 두개골 조각을 검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누구의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 조각은 남자가 아니라 40세 미만의 여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소련이 제공한 물질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책과 다큐멘터리는 전통적인 버전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전쟁의 혼란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소련군이 대피에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은 파괴되었고 문서들은 제거되었으며 독립적으로 조사할 방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폐쇄되었고 이야기는 전해진 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서방 정부 내 일부 인사들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중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조세프 스탈린과 같은 지도자들은 히틀러가 실제로 그 장소에서 사망했는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냉전 초기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수년 동안 FBI는 남미에서 히틀러가 목격되었다는 보고와 소문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보고서 중 많은 부분이 보관되었습니다. 일부는 히틀러가 아르헨티나의 독일 마을에서 목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고서는 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독일 억양을 가진 비슷한 남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문서들은 수십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보 공개 법률 덕분에 최근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이 밝힌 것은 수년 동안 히틀러가 벙커에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고서 중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받은 정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충분한 물리적 증거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 혐의가 여러 증거와 증인으로 뒷받침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히틀러의 경우 모든 것이 외부 검증 없이 두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진 진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장소는 봉쇄된 후 파괴되었습니다. 사건 현장도 온전한 잔해도 상세한 절차 사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들의 말, 소련이 보관했던 몇몇 조각들, 그리고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문서들만 남았습니다. 작가 제롬 코르시가 이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히틀러의 몰락과 같이 중요한 사건에 비해 견고한 정보가 너무 적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히틀러가 탈출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설명이 약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일부 증인은 히틀러가 총에 맞은 후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증인은 그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신이 완전히 불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부분적으로만 불탔다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스탈린도 전쟁 후에 히틀러가 베를린을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적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몰랐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략이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럽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명확한 종결점이 필요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버전들이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문서를 연구하면 많은 단서들이 나타납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 증인들의 다른 진술, 일치하지 않는 물리적 증거,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확인된 유골이나 중립적인 의료 보고서가 없다는 사실은 여지를 남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알았던 것. 전쟁이 끝났을 때 요제프 스탈린은 아돌프 히틀러가 베를린 벙커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방 지도자들과의 여러 회의에서 그는 히틀러의 종말에 대한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19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스탈린은 미국 대통령 특사 해리 홉킨스에게 히틀러가 탈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영국 장관 앤서니 이든에게 히틀러가 죽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스쳐 지나가는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은 베를린에 처음 진입한 붉은 군대가 수집한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소련군은 히틀러의 삶이 끝났다고 추정되는 장소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순이 있었습니다. 소련 정부의 일부 버전은 그들이 유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버전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소련 언론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 일부 관리들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치과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은 스탈린의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략서비스 사무국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의 비밀 문서에는 히틀러가 독일 밖에 있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수집되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그가 4월의 마지막 날에 베를린에서 비행기로 탈출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보고서 중 하나는 독일인 조종사가 히틀러를 덴마크나 노르웨이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가 잠수함에 탑승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보 분석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1945년 11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젠하워는 히틀러의 최종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스탈린과 아이젠하워의 의구심은 다른 나라들이 조사를 계속 개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 수년 동안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은 남미, 동유럽, 북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히틀러가 아르헨티나에서 목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파라과이나 브라질과 같은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소문이었지만 모든 것이 즉시 폐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출처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탈린의 경우 그의 주장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가 의심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제를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경쟁자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그의 자체 정보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소련 버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개골과 치아 파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후 이 동일한 잔해는 독립적인 과학적 테스트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회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시신이 다른 장소에 묻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고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여러 번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하거나 검증 가능한 순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소련은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잔해를 보관했습니다. 독립적인 전문가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고 상세한 분석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잔해가 진짜라면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왜 숨겼을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스탈린이 전쟁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해 미스터리를 사용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 이를 인정하기보다 의심을 심는 것을 선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히틀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서방에서는 그가 벙커에서 죽었다고 반복되는 동안 모스크바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오늘날에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론, 의심, 그리고 기밀 문서를 부추겼습니다. 그 당시 작성된 비밀 보고서는 스탈린의 의심이 후속 조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정보기관들은 10년 이상 동안 파일을 계속 열어두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닫힌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때마다 분석되어 파일에 추가되었습니다. 일부는 폐기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확인되거나 거부되지 않은 채 대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모든 것이 소련 정보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히틀러가 벙커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스탈린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도망쳤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 이름, 장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그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방식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불완전하고 분열된 버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검토되고 있는 문서, 질문, 파일이 스며들 수 있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리에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 1945년 4월 마지막 날 붉은 군대가 베를린으로 진격할 때 여러 정보 보고서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으로의 비밀 비행 이론은 여전히 운영 중이던 비행장에서 감지된 움직임에 근거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4월 28일 새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작전을 위해 항공기가 준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경량 항공기는 아직 파괴되지 않은 베를린 외곽의 활주로에서 이륙했을 것입니다. 탑승자는 주요 승객 2명과 동반자 2명이었을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위급 인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초기 목적지는 덴마크였으며 연료 보급을 위해 경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계획은 스페인으로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은 독일에 동정적이었지만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행은 몇 주 전에 준비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과 지점, 무선 코드, 연합군에 탐지되지 않기 위한 공중 회피 경로와 같은 물류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수년 후 기밀 해제된 일부 연합군 정보 문서는 이 작전을 북부 경로라는 암호명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독일 중부에서 시작하여 남유럽의 안전한 지점에서 끝나는 가능한 탈출 경로였습니다. 스페인은 즉시 체포되지 않고 착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양 진영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전 나치 고위 관리들은 최종 붕괴 전에 이미 그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사용된 비행기의 세부 사항도 분석되었습니다. 그것은 빠른 단거리 비행기였지만 저고도를 유지하면 레이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과 기상 조건은 비행 경로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비밀 비행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특수 임무에 참여했으며 요격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비행에서 사용된 이름 중 하나는 정규 전투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에 도착하자 그룹은 항공기를 바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추가 경유 없이 서유럽을 횡단하는 데 더 적합한 더 긴 항속 거리를 가진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승객들을 프랑스 스페인 국경 근처의 어딘가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 지점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연합군의 감시가 거의 없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연락책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후퇴하는 나치 지원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통과를 용이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비밀 경로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일부는 하급 장교를 빼내거나 문서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호송대와 예비 계획이 있는 고위급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 채널도 존재했습니다. 스페인으로의 비밀 비행의 경우 일부 보고서들은 그 지역에서 호송대가 목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조 번호판, 군용 무정이 사복을 입었지만 전술 훈련을 받은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들.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조용한 작전을 가리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히틀러의 입국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국 외교관들의 개인 문서에는 마드리드 북부의 한 사유지에 임시로 머물렀던 중요한 손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보고서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프랑코 정부가 독일 정권과 관련된 개인들의 짧은 체류를 허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영국 외교관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스페인에 도착하면 다음 단계는 잠수함을 타거나 포르투갈로 넘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리스본은 그 당시 스파이, 이중첩자, 정보 중개인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남미로 가는 배와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경로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외딴 해안 지역에서 영국 감시가 줄어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월 첫 몇 주 동안 작은 배들의 야간 이동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확정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스페인으로의 비행 이론은 수년 동안 기밀 문서에 살아 있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고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서 중 하나는 1947년 날짜의 보고서로 스위스에서 체포된 전 독일 장교가 1945년 5월에 스페인에서 매우 잘 알려진 누군가가 목격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은 신문을 받았지만 그의 진술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부추긴 또 다른 요소는 스페인 북부 시골 지역에 독일 시민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재산을 구입하고 수십 년 동안 가명으로 살았습니다. 히틀러가 그들 중에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비행 날짜와의 우연의 일치는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침묵은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스페인 은행 계좌로 자금 이체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돈의 출처는 항상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부 금액은 이전 독일 정권과 관련된 스위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스페인으로의 탈출이 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고립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나치 고위 관료들이 이미 사용했던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스페인의 비밀 네트워크와 바티칸과의 연결.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이동 후 다음 단계는 동조자, 비밀 공무원 및 다른 도망자들이 이미 사용했던 비밀 채널로 구성된 신중한 네트워크에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하 조직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옛 정권의 전직 관리들과 강력한 기관 내의 동맹국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스페인 영토에서 여러 연합군 정보 보고서는 옛 독일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시골 지역의 부동산, 개인 하숙집,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원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목적지 중 하나는 과거의 정치 망명자들을 돕는 네트워크와 협력했던 종교인들이 관리하는 사라고사 근처의 수도원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1945년 5월에 사복을 입은 소규모 남성 그룹이 출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짜 이름터를 사용했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호텔이나 공공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의 존재는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네트워크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연락책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옛 정권의 요소들의 동정적인 교회 내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부 보고서는 특정 성직자들이 도피선으로 알려진 구조를 통해 신분증, 통행증 및 교통편을 제공했다고 시사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채널 중 하나는 마르세유를 거쳐 마드리드와 로마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자들은 바티칸에 도착할 수 있었고 때로는 남미로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일시적인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용된 이름은 지어낸 것이었고 여권은 위조되었으며 경로는 매주 바뀌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 고위 군 장교와 과학자들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또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다음 단계를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45년 6월 날짜의 문서에는 이탈리아인 2명과 동행한 독일인 1명이 뒷문으로 바티칸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분 기록은 없지만 그의 신체적 특징과 신중한 행동은 나중에 수집된 다른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바티칸은 이러한 작전에 참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 문서에는 일부 사제들이 새로운 신원을 만드는 데 유용한 가짜 세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자신들의 인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심계에서 떨어진 종교시설에서 임시 숙소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연구자들과 대화한 한 증인은 바티칸 근처의 한 거주지에서 조수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45년 여름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밤에만 외출하며 성직자 복장을 한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 독일 남성 그룹을 숙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기록 또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를린 함락 후 몇 달 만에 로마의 종교재단과 관련된 계좌로 막대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자금의 일부는 해상 티켓, 평상복, 그리고 유럽 외곽의 시골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해상 경로 중 하나는 제노바에서 출발했습니다. 배들은 남미로 직행하지 않고 북아프리카 또는 포르투갈 항구에 기항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승객 추적을 어렵게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선박을 바꾸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에서 로마로 귀중품이 이전되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금, 보석, 문서 및 예술작품은 외교 가방으로 운반되거나 바티칸 은행의 연락책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물류는 도망자들이 이동 중에 자원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연합군 정보 보고서는 패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가 남미에 도착했음이 확인될 때마다 로마나 마드리드와 관련된 배경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페인 네트워크와 바티칸 연결이 소문이 아니라 운영 메커니즘의 활성 부분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경우 조정에는 해외 영사관도 포함되었습니다. 신분증은 가상의 이름으로 발행되었지만 실제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엄격한 검사를 하지 않는 상선에 탑승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크로아티아 출신 사제로 전직 나치 장교들을 위한 통행증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몇 년 후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 그의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관련된 행위자의 수입니다. 이것은 단일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락, 상호 호의 및 조용한 충성의 집합이었습니다. 각 단계는 여러 수준의 보호 간의 협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론은 단일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패턴의 반복에 기반합니다. 유사한 증언, 일치하는 경로, 금융 이동 및 전략적인 침묵, 모든 것은 탈출하려 했다면 그렇게 할 자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스페인 네트워크와 바티칸과의 연결은 사슬처럼 기능했습니다. 각 연결고리가 다음 연결고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역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결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고 필요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는 비밀 루트.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쳐 계속 숨어 지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남미로 이어지는 활동적인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이 탈출 경로는 연합군 비밀정보기관에 의해 쥐 길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쟁 후 체포를 피한 여러 전직 정권 지도자들이 이 길을 사용했습니다. 주요 출발점 중 하나는 이탈리아 해안의 제노바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상선이 공식 목록에 없는 승객들을 태우고 라틴 아메리카로 출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종교단체나 외교단체에서 제공한 서류로 만든 가짜 신분 앞을 사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46년에서 1951년 사이에 수십 명의 옛 유럽 정권 관련자들이 감지되지 않은 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했으며 도중에 이름과 외모를 바꿨습니다. 일부는 유럽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추천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지나 최종적으로 남미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구간마다 숙박, 교통 또는 서류를 제공할 준비가 된 연락책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돕고 있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정치적 난민이나 공산주의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들 중 여러 명이 전쟁 전부터 정착해 있던 독일 해외 거주자 네트워크날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리오네그로, 느켄, 추부트와 같은 남부 지방의 시골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이민자들 사이로 사라져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름 중 하나는 파타고니아의 넓은 토지를 소유한 현지 상인의 이름입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 일을 주고 눈에 띄지 않게 환경에 통합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의 직접적인 참여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여러 감시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처음 몇 주를 보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하숙집도 있었습니다. 이 장소들은 경유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륙으로의 이동이 조직되거나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 위한 현지 서류가 관리되었습니다. 이들의 아르헨티나 도착은 현지 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과 일치했습니다. 나라는 유럽에서 인적 및 금융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대중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입국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사용한 돈은 많은 경우 스위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송금은 제네바나 취리히에서 활동하는 중개인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재단, 종교단체 또는 위장회사의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1945년에서 1953년 사이에 이전 정권과 확인된 연관성을 가진 최소 15명이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다고 언급된 미국 정보 기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신원이 확인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꾸고 현지 생활에 통합되어 익명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부는 농부, 기술자 또는 소규모 산업의 직원으로 정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너무 많이 묻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쳐 계속 숨어 지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남미로 이어지는 활동적인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이 탈출 경로는 연합군 비밀정보기관에 의해 쥐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쟁 후 체포를 피한 여러 전직 정권 지도자들이 이 길을 사용했습니다. 주요 출발점 중 하나는 이탈리아 해안의 제노바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상선이 공식 목록에 없는 승객들을 태우고
라틴 아메리카로 출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종교단체나 외교단체에서 제공한 서류로 만든 가짜 신분 싹다를 사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46년에서 1951년 사이에 수십 명의 옛 유럽 정권 관련자들이 감지되지 않은 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했으며 도중에 이름과 외모를 바꿨습니다. 일부는 유럽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추천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지나 최종적으로 남미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구간마다 숙박, 교통 또는 서류를 제공할 준비가 된 연락책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돕고 있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정치적 난민이나 공산주의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들 중 여러 명이 전쟁 전부터 정착해 있던 독일 5해외 거주자 네트워크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리오네그로, 늑헨, 추부트와 같은 남부 지방의 시골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이민자들 사이로 사라져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름 중 하나는 파타고니아의 넓은 토지를 소유한 현지 상인의 이름입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 일을 주고 눈에 띄지 않게 환경에 통합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의 직접적인 참여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여러 감시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처음 몇 주를 보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하숙집도 있었습니다. 이 장소들은 경유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륙으로의 이동이 조직되거나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 위한 현지 서류가 관리되었습니다. 이들의 아르헨티나 도착은 현지 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과 일치했습니다. 나라는 유럽에서 인적 및 금융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대중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입국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사용한 돈은 많은 경우 스위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송금은 제네바나 취리히에서 활동하는 중개인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재단, 종교단체 또는 위장회사의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미국 정보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에서 1953년 사이에 이전 정권과 확인된 연관성을 가진 최소 15명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신원이 확인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꾸고 현지 생활에 통합되어 익명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부는 농부, 기술자 또는 소규모 산업의 직원으로 정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너무 많이 묻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FBI 보고서. 분쟁이 끝난 후 수년 동안 여러 미국 정보기관은 남미로 탈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유럽 인물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고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많은 보고서가 기각되었지만 다른 보고서들은 기밀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연방 사무실은 사라진 지도자와 유사한 인물에 대한 출연, 단서 또는 언급과 관련된 200개 이상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들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검열되어 있습니다. 1947년 7월 날짜의 한 보고서에는 코르도바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외국 악센트를 가진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소식통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그 개인은 고립된 농장에 살았고 경호원을 두었으며 다른 유럽 출신 남자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는 바릴로체 근처에 위치한 독일 스타일로 지어진 마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곳에는 주말에 은밀하게 모이는 여러 전직 군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가짜였지만 설명은 옛 정권의 전직 관리들의 사진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당시 그 기관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단서를 추적하고 서신을 검토하고 비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협력에 관심이 없는 현지 관리들과 마주쳤습니다. 국가 간 협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949년의 한 비망록에서 한 정보원은 시골 호텔에서 열린 비밀 회의를 묘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물품을 배달하다가 우연히 그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나이든 남자들 그룹을 관찰했는데 그들 중 한 명은 굳은 표정과 짧게 자른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 항상 낮은 목소리로 존경심을 표하는 방식 때문에 그 세부 사항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위스 계좌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멘도사의 금융기관으로 대규모 현금 이체를 처리했던 은행 직원들의 증언도 수집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배후에 있는지 몰랐지만 자금은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는 제3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기록에는 1952년에 몬테비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전보가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북부 파라과이 국경 근처에 특별 보호소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언급했습니다. 그곳은 무장 경비와 제한된 접근을 통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한 요원은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문의 양이 아니라 소문이 반복되는 강도라고 썼습니다. 각 소식통은 비슷한 요소들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끊임없이 감시를 받으며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는 외국인 남자. 연방수사국은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이민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여 일부 단서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록이 수정되거나 분실되거나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 사용된 이름은 흔했으며 지문이나 범죄 기록은 없었습니다. 병행 조사는 아르헨티나 남부의 시골 지역에 전쟁 전 유럽 이민자들이 세운 정착촌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마을들에는 독일어로 된 학교, 교회 및 상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독일어를 하는 새로 온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정보원은 나무 사이에 숨겨진 큰 집에 사는 독일인 가족의 정원사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강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고 낯선 사람들에게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책을 읽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두운 옷을 입었고 사진 찍히는 것을 피했습니다. 1951년의 또 다른 파일은 느켄 근처의 임시 비행장에 착륙한 개인 비행기를 묘사했습니다. 비행기에는 4명의 남자가 탑승했으며 모두 이탈리아에서 날인된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짐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은 현지 지도에 없는 주소로 폐쇄된 자동차에 태워졌습니다. 그 기관은 또한 농장에서의 회의나 두목의 도착에 대해 암호로 이야기하는 가로챈 편지를 검토했습니다. 텍스트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용어는 전쟁 중에 사용된 이전 군사통신과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작전에서 현지 연락책은 요원들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남자가 돌집 앞에서 식물에 둘러싸인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진지한 얼굴과 짧게 깎은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가능한 목표물로 지목되었습니다. 파일에는 이미지가 확인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방수사국 분석가들은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우연의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복되는 세부사항, 언급된 장소, 날짜 및 이름의 수는 추적할 만한 패턴에 들어맞았습니다. 최소 8년 동안 사건은 활성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요원들은 언론 보도를 검토하고 이민자들을 신문하고 금융 거래를 분석했습니다.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와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연관성이 감지되었습니다. 조사된 경로 중 하나는 볼리비아에서 아르헨티나 북부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로는 독일어 사용 공동체에 의해 고용된 안내자와 함께 비포장 도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사용되었고 검문소는 피했습니다. 그 기관은 그 기간 동안 유럽 인사들에게 숙박이나 보호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가, 농부 및 관리들의 이름을 수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다른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어려움은 데이터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입증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점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흐릿한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각 증언은 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최종 연결고리가 부족했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문서에서는 연방 수사국의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으며 많은 주인공들이 나이가 들거나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파일은 공식적으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후안 페론과의 연결. 분쟁이 끝난 후 아르헨티나는 여러 독일 전직 관리들의 도피처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6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안 페론토의 인물은 옛 정권과 관련된 많은 개인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정보 문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페론은 집권하기 전부터 유럽에서 기술 및 과학 지식을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주재 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독일 정부 대표자들과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관계는 이후 몇 년 동안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페론은 경제 민족주의와 외교적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유럽의 기술자, 의사, 전문가들의 유입을 장려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은 독일 군사기구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기록에는 아르헨티나 공무원들이 실제 신원이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들에게 서류, 주택 및 일자리를 제공했음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개인위원회의 환영을 받고 직접 시골 지역으로 이송된 사례도 언급됩니다. 그 몇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이민 통제는 유연한 기준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보가 수정된 제3국에서 발행된 여권을 통한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목적은 연합국 영사관의 경고가 발령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서 중 일부는 교회 기관이나 유럽에 기반을 둔 중개그룹의 도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문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름 중 하나는 안 로드리고 프로이데칸입니다. 페론과 가까웠던 이 아르헨티나 관리는 외국 기관에 의해 정부와 유럽 도피 네트워크 간의 주요 연락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프로이데는 여러 고위급 인사들의 도착을 위한 물류를 조율했을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국제 자금이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몬테비더의 계좌로 이체된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부동산 구입, 위장회사 자금 조달 또는 새로운 사람들의 초기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페론 정부 기간 동안 완전히 유럽 출신 인구로 구성된 여러 농업 식민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외국어가 사용되었고 전통 축제가 열렸으며 폐쇄적인 생활 방식이 유지되었습니다. 외부 방문객은 거의 없었고 지역 당국은 개입을 피했습니다. 외국 요원들이 수행한 조사에서 코르도바 주에 과거 군 경력이 있는 여러 남성들이 살았던 복합 단지의 존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식 문서는 없었지만 1940년대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정치 권력에 가까운 인물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는 기업 및 교회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호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고용, 건강 및 보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모든 종류의 고발이나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침묵의 코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1948년에 가로챈 한 편지에서 한 유럽 시민은 3개월 동안 자신을 농장에 수용한 지역 당국자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텍스트는 멘도사 외곽에 감시되는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누군가가 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수집된 인터뷰 증언 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보호되는 이름 목록이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목록은 공식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우대 대우를 받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950년대에 페론이 연합국으로부터 독일 전직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압박받았을 때 정부의 답변은 회피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이 없거나 유효한 신분으로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은 증거 부족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페론과 여러 유럽 특사들 사이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회의에서는 기술 자원 이전이 논의되었지만 지식이나 영향력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간주되는 개인을 보호하는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드러난 문서 중 하나는 외교관들 간의 대화를 언급하는데 이 대화에서 개인 비행기로 도착하여 군사 감독회,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손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설명은 다른 기관에서 다루는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1955년에 전복된 후 망명 기간 동안 페로는 독일 전직 관리들의 도착과 직접적인 관련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 중 일부는 특정 이름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그들의 정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밀 인터뷰에서 전 외교부 관리는 유럽에서 선정된 사람들의 안전한 도착을 보장하기 위한 신중한 작전이 있었으며 이탈리아 항구에서 경유하고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를 경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착 시 그들은 식별되지 않은 차량에 태워져 시골 목적지로 옮겨졌습니다. 이 차량들 중 여러 대는 해군이나 육군과 관련된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민간인이 아니었고 경로는 감시가 적은 길로 계획되었습니다. 숙소는 미리 준비되었고 신중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분류된 파일 중 하나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지키고 접근이 제한된 엔트레리오스의 한 농장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지역 사회와 접촉하지 않는 외국 손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이나 민간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누가 주요 수혜자였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정치적 보호, 물류 지원, 그리고 제도적 침묵이었습니다. 마르틴 보르만의 도피 네트워크. 분쟁의 마지막 달에 정권의 구조가 붕괴되면서 정보기관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중 하나는 마르틴 보르마널이었습니다. 권력 핵심 인물로서의 그의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관리들의 도피 계획을 조율하는 데 있어 그의 가능한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전후 여러 기관이 수집한 문서에 따르면 보르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연락망과 자원을 사용하여 마쿠에서 계속 활동했을 것입니다. 여러 보고서들은 그가 비밀 경로를 통해 이동하기 전에 유럽 국경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출발점 중 하나는 밀수업자들이 사용했던 산길이 있는 알프스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물류 지원과 미등록 차량을 갖춘 소규모 그룹이 조직되었습니다. 보르만은 정보 요원으로 확인된 개인들과 동행하여 이러한 움직임 중 하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동 전에 보르만이 막대한 양의 외화, 보석 및 예술품을 모았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자산들은 중개인을 통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기타 국가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그 자금은 도피 경로를 유지하고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문서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의 안전 지점을 포함하는 구조의 존재를 묘사합니다. 이 각 장소에는 이동을 조율하고 통행증을 제공하고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외교 서류를 사용하여 위조 문서를 관리하는 그룹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권, 신분증 및 의료 증명서였습니다. 이 문서들 중 많은 부분은 종교단체 구성원들과 항만 직원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남미에서 자금을 받는 은행 계좌도 확인되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특정 개인들이 유럽 레이더에서 사라진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이 채는 파나마,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등록된 위장 회사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위스 조사의 기록에 따르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금속 상자가 취리히에서 제노바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리스본과 리우데자네이루에 기항하는 선박에 실렸습니다. 이 경로에서 검사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화물은 산업자재로 표시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한 종교 단체와 연결된 연락책이 보르만에게 이전에 요양원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의 피난처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방문객도 없고 공개적인 출연도 없는 조용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아르헨티나 연락책과의 연결이 관리되었을 것입니다. 문서에는 로마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에 연락책 역할을 한 유럽 외교관의 참여가 언급됩니다. 그의 임무는 현지 당국이 신분이 변경된 차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하선 및 육로 이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카를로스 대 바릴로체 외곽에 위치한 한 농장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수년 후 수집된 증언들은 야간 이동, 사설 경비 및 해당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보안 조치로 개조된 건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했던 한 운전사는 유럽 악센스를 가진 매우 창백한 피부와 붕대를 감은 손을 가진 남자를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은 밤에 이루어졌고 목적지는 표지판이 없는 외딴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는 승객과 이야기하거나 입구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들은 그 남자가 보르만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지만 그 움직임이 다른 출처에서 수집된 다른 단서들과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기간에 이전에 기록이 없는 현지 변호사들이 새로 설립한 회사 이름으로 토지 구매가 감지되었습니다. 보르만이 빌라 라 안코스투라와 산 마르틴 데 로스 안데스와 같은 지역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의 방문을 받고 무장한 동반자들과만 외출하는 과묵한 외국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고 당국은 개입을 피했습니다. 한전 이민청 공무원은 특정 이름이 공식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지 않기로 한 비공식적인 합의였습니다. 그녀는 명령이 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대의 한 비망록에서 한 아르헨티나 조사관은 보르만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선과 같다고 말하며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이 문구는 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증거로 여러 후속 보고서에 인용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재정적 자원, 정치적 보호 및 물류 연락망을 갖춘 잘 조직된 네트워크가 존재하여 고위급 인물들이 유럽에서 사라지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새로운 영토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보르만이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의 일부를 조율했을 가능성은 여러 기밀 문서와 교차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그것을 완전히 확인하지는 않지만 모두 그의 인물이 작전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파라과이로 가는 길. 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여러 징후들은 파라과이가 특정 도망자들에게 핵심적인 경유지가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제적 관심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숨기기 용이했고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 통제 구조를 회피하기 쉬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일부는 감시가 적은 길을 건넜는데 울창한 식물들이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라나 강을 따라 작은 배를 이용해 공식적인 존재가 없는 시골 지역에 상륙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국경 근처의 여러 지역에서는 전후 초기 몇 년 동안 주민들이 특이한 움직임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흙길로 들어와 짐을 내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스페인어를 하지 않는 무장한 사람들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지목된 장소 중 하나는 엔카르나시온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소박한 하숙집에 머물며 현지인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는 외국인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이름을 등록하지 않았고 종종 거스름 돈을 요구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수도 아순시온에서는 가장 오래된 동네의 특정 부동산이 1945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주택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두꺼운 커튼과 강화된 철창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간에만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은퇴한 전직 경찰관은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서 육로로 도착한 외국인 방문객을 은밀하게 호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동 중에 그는 승객을 직접 쳐다보거나 말을 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어두운 창문과 강화된 트렁크를 가진 수입 세단이었습니다. 당시 이민 기록에는 그 나라의 해당 지역에 그렇게 많은 유럽인들이 존재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사관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무실을 둔 법률 중개인을 통해 처리된 거주 허가 신청을 보고했습니다. 일부 경우 문서가 눈에 띄게 위조되었지만 여전히 수락되었습니다. 특정 동네에서는 독일어 이름의 식료품점과 독일어만 사용하는 카페가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현지인이 아니었고 판매되는 제품은 파라과이에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점들은 공공장소에 나타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 지역 가족은 여러 달 동안 자신들의 집의 일부를 은퇴한 교수라고 주장하는 노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글을 썼고 다른 나라 번호판을 단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의 짧은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해가 지기 전에 떠났습니다. 수도의 다른 지역에서 한 양제사는 유럽식 정장을 수선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말했는데 이전에 본 적 없는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고객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젊은 남자를 보내 주문을 받으러 오게 했습니다. 양제사는 그 소년이 외국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고 신중함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기록 또한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토지는 다른 언어 이름의 재단에 의해 구입되었습니다. 그 필지들은 수년 동안 비어있다가 갑자기 외부에서 가져온 재료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공사는 현지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직 우체국 직원은 유럽에서 온 일부 편지가 전국 기록에 없는 이름으로 배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편물을 배달할 때 받는 사람들은 결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봉투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우편 배달부에게 질문하지 않도록 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교외 지역의 한 동네에서 주민들은 아르헨티나 번호판을 단 큰 트럭들이 도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트럭에서 밀봉된 상자들이 내려져 창문이 보이지 않는 집 안으로 빠르게 옮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했고 휘장 없는 제복을 입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결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 주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당국이 알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민이 무장한 경호원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목격되자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내륙의 특정 지역에서는 원주민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는 작은 유럽인 식민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3자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그 공간 내에 예배당, 진료소 및 창고가 건설되었습니다. 한 지역 의사는 멀리 떨어진 농장에서 나이든 환자를 진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을 어두운 방으로 안내하는 젊은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외국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고 만성질환의 징후와 팔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질문하거나 사례를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유럽 이름으로 서명된 문서가 공개적으로 결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였습니다. 그들은 특정 회사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했지만 항상 대리인을 통해 운영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식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 파일에서 특정 은행 계좌는 현지 출처로 추적할 수 없는 외화 예금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송금 중 일부는 스위스, 리스본 또는 마드리드에 위치한 은행에서 도착했으며 토지, 차량 및 통신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 무선 주파수 기술자는 외딴 집에 개인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비는 군용이었지만 그 지역에는 공식 부대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내부용이라고 답했고 당일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지원 네트워크 간의 연관성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유된 경로뿐만 아니라 국경 양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너무 많은 관심을 끌지 않도록 계산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중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정확히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언 교차 데이터 및 행동 패턴은 파라과이를 통해 뭔가 큰 것이 움직였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통제가 거의 없는 경로에서부터 의심스러운 문서 및 미등록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파라과이가 단순한 통과 지점 이상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라과이는 두 번째 피난처였고 침묵을 유지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칠레와의 연결. 특정 보고서들은 칠레 또한 사라지려는 인물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가 초기에는 더 일반적인 목적지였지만 칠레로 건너가는 것은 또 다른 거리와 보호층을 제공했습니다.
산맥은 자연적인 국경인 동시에 통제하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도망자들이 이용한 경로는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숨겨진 길을 아는 현지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안데스 산맥의 높은 길을 통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가의 존재가 미미한 작은 마을들 사이의 흙길을 사용했습니다. 국경 통과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여행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복적으로 지목된 지역 중 하나는 오소르노와 푸에르토 바라스 근처의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0세기 초부터 유럽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독일어로만 대화하는 학교, 교회, 상점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은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섞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증인들은 더 젊은 경호원들과 동행한 나이든 남자들의 도착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신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공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인 차량으로만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집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농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부동산 중 한 곳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한 여성은 고용주들이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목 또는 박사와 같은 일반적인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특정 방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음식은 문 앞에 놓인 쟁반에 두어야 했습니다. 발디비아나 푸콘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울창한 숲 한가운데에 지어진 부동산이 언급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지붕이 보이지 않았고 땅에서는 표시된 길이 없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밤에 기계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 농부는 외국인 그룹이 버려진 농장에 말을 타고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배낭, 도구 및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몇 주 후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 집은 복원되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악지역에서는 공식 허가 없이 건설된 작은 개인 비행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밤에만 사용되었고 예정된 비행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비행기가 오래되었고 어두운 색이며 1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전직 군인은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된 시골 부동산에서 경비원으로 고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움직임 감지기 및 무장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책임자는 목발을 사용했고 오래된 상처로 얼굴에 흉터가 있었으며 거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개인들의 체류를 허용한 문서는 그 나라의 이전 기록이 없는 신생회사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일부 경우 사용된 이름은 다른 이웃 국가에서 이미 감지된 가짜 신분과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원 등록 직원은 여러 시민권 신청이 통상적인 요건 없이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태어났다고 진술했지만 진짜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지 언어에 맞게 개조된 이름으로 유효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푸탈르프나 코이아이케와 같은 더 외딴 지역에는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시설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두꺼운 벽, 작은 창문 및 자체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밀 계약에 서명했으며 고용주의 거주지를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개인 병원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가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밤에 도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외교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티아고의 산업 부문에서는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통제하는 회사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관리자들은 항상 칠레인이었지만 소유자는 현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장들은 중심계에서 떨어진 산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부 지역 은행들은 외국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돈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자금은 국경 지점의 현금 예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도 돈의 출처나 목적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루터교 교회에서는 스페인어를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는 어떤 접촉도 피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았고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사가 끝나기 전에 떠났습니다. 사제는 그들이 누구인지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운송업자는 아이센 지역의 외딴 오두막으로 가구를 운반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언어를 하지 않는 젊은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고급 카펫, 수입식기,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객을 환영하지 않는 폐쇄된 식민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증 제시가 요구되었고 시간이 통제되었으며 주민들은 사진이나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자급자족 공동체이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로 기록된 이름은 선거인 명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편 주소는 폐쇄된 사서함이었고 공공요금 청구서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누가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옛 연락책과의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칠레 이민 기록에 나타난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에 의해 조사된 이름들과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나 수색 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러한 사건들을 검토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분석하지 않고 보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 요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시골 공동체에서 노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강 근처에 살고 밤에만 외출하는 키가 크고 흉터가 있으며 낮은 목소리를 가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몰랐고 아이들은 그의 집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한 현지 기자가 이러한 사건들 중 하나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주제를 포기하라고 경고하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차량은 흙길에서 파손된 차에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외딴 장소, 신비로운 인물, 눈에 띄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그리고 끊임없는 침묵. 모든 것이 칠레가 단순한 무작위 목적지 이상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더 큰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고립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이야기, 다른 지역에서 반복된 데이터, 그리고 다른 이웃 국가들에서 기록된 움직임과 일치하는 증언들이었습니다. 각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 있었던 단서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히틀러 사망 보고서는 완전한 물리적 증거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유효한 부검도, 외부 출처에 의해 확인된 시신도, 검증된 이미지도 없었습니다. 소련은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했으며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중요한 모순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해를 확인하거나 불일치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입증된 네트워크는 수백 명의 나치 고위 관료들이 남미로 탈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경로들은 활성화되어 있었고 보호되었으며 잘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및 기타 기관의 문서는 수년 동안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일부는 모호했고 일부는 상세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반대를 확증하는 증거도 결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보고서는 외딴 지역에서 보호받는 강력한 인물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느 것도 철저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계속됩니다.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진 이야기는 완전한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것은 사라지고 싶은 사람을 숨길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구조가 그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을까요?